오늘은 드디어 기말고사전 마지막 주제 살림 세력과 정치 변화를 살펴보러 탐험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살림의 등장, 그리고 네 차례의 사화, 사왕과 향약의 보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붕당의 형성까지 4단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에 오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차남, 즉 둘째 아들로 적장자가 아니었던 만큼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죠.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장남이자 5대 임금인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얼마 안가 승하하고, 문종의 아들이었던 단종이 6대 임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너무 어렸습니다. 즉위 당시 나이가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았죠.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자 했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 즉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사건입니다. 이때 수양대군을 도와서 계유정난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이렇듯 계유정난에서 공을 세운 이들을 국왕은 정난공신이란 칭호를 하사하고 고위 간직과 토지를 하사하는 등 좋은 대우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면서 탄생한 이들을 우리는 훈구 세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훈구 세력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했듯 이들은 공신의 자기를 받음으로써 국가로부터 많은 토지와 노비 등 재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고위 간직을 차지하며 정계를 주도해 나가기도 했고, 일부는 왕실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기득권을 단단히 굳혀나갔죠. 예를 들어서 당시 훈구 세력을 대표하던 한명회라는 인물과 왕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명회는 자신의 셋째 딸을 세조의 둘째 아들이자 훗날 8대 왕이 되는 예종과 혼인시켰습니다. 심지어 9대 왕 성종도 한명회의 넷째 딸 공혜왕후와 혼인하게 되었죠. 이 계족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자겸의 가계도를 볼 때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기형적인 족보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려시대 문벌을 방불케 할 정도의 권력을 쥐고 있던 이들이 바로 훈구 세력이었습니다. 성종은 이런 상황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훈구 세력에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느꼈죠. 성종은 이런 이유로 김종직을 비롯한 지방의 유학자들을 대거 등용하였는데 이들을 살림 세력이라고 합니다. 먼저 살림이라는 단어의 뜻을 파헤쳐 봅시다. 살림, 선비사, 숲을 림자를 쓰는데요. 전원의 살림에서 유학하던 문인들 그리고 학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살림의 계보도를 따라 올라가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있는데요. 조선 건국에 반대하였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진 온건파 사대부의 대표주자 정몽주 기억하시나요? 정몽주는 비록 죽었지만 다른 온건파 사대부들 중에서는 숙청당하기 전 미리 지방으로 은신해 있던 이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제야에서 조용히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했었습니다. 이렇듯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향촌에서 성리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계승하다가 성종의 부름으로 정계에 진출한 이들이 바로 살림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했는데요. 왕도 정치는 앞서 이야기했듯 왕이 덕으로서 아랫사람을 교화시켜서 함께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유적 이상주의 정치로, 쉽게 얘기해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훈구 세력을 비판하면서 성장하기 위해 이 살림 세력들이 정계에서 찾은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삼사였습니다. 삼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는 기관으로서 관리들을 감찰하고 국왕에게 간호하는 역할이었죠. 훈구를 견제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였겠죠. 하지만 이런 살인들의 입지가 안전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사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화란 선비 사자에 재앙 화자를 쓰는데요.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살인은 총 4차례의 사화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차례대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성종의 지지에 힘입어서 정계에 진출한 살림 세력은 훈구 세력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훈구와 살림 세력의 사이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하게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인 성종의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죠. 하지만 성리학으로 무장한 살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불교식으로 국가 행사를 치르다뇨. 이에 살림 세력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반대하자 연산군 입장에서는 살림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새롭게 즉위한 국왕이 선대왕과는 다르게 더 이상 살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건 어찌 보면 훈구파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훈구파는 살림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손 등의 살림 세력과 대치하던 이극돈 등의 훈구 세력은 선왕대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쓴 이 조의제문이라는 문서를 문제 삼았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서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읽어보셨나요? 조의제문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부하였던 항우에 의해서 살해당한 초나라의 왕 의제를 애도하면서 작성한 글입니다. 여기 보면 초나라 회왕의 손자 심 의제인데 서초 패왕 항우에게 살해되어서 침강에 던져졌다, 이런 문구가 있죠. 그래서 글을 지어서 이런 사실을 조문하였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훈구 세력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김종직이 초나라의 이 의제라는 인물을 바로 단종에, 그리고 서초 패왕이었던 항우는 바로 세조에 빗대어가지고 세조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단종을 애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종직과 살림 세력이 세조대왕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것을 들은 연산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종직은 부관참시, 즉 시신을 꺼내어 파헤쳐지는 형벌을 내리고 김종직의 후배 살인들을 숙청했으니 이것이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자사화는 사실 살인뿐 아니라 훈구 세력도 함께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갑자사화의 시작은 패비 윤씨의 죽음이었는데요. 성종비였던 패비 윤씨는 원래도 성종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야사 중에서는 패비 윤씨가 남편 성종과 다투다가 얼굴을 손톱으로 막 긁었다, 이런 썰도 있죠. 하여튼 이런 악연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왕비 자리에서 폐위되었고 심지어 사약을 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그날 수라를, 즉 밥을 걸렀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복수를 다짐하다가 결국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숙청해버렸죠. 이때 살림도 크게 화를 입었지만 훈구 세력도 무사하진 못했습니다. 앞서 본 훈구의 대표주자 한명회가 부관참시당하고 많은 신하들이 훈구 살림을 가리지 않고 살해당했었습니다. 두 번의 사화로 이제 자신의 권력에 대항할 자들이 없게 되자 연산군은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점점 폭군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에 반발하여서 훈구 세력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이를 중종반정이라고 합니다. 중종 반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대신들은 반정 공신으로 임명되어 또다시 높은 관직을 독점하고 재산을 늘려나갔죠. 이번에도 중종은 이런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을 등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종이 등용한 살림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유교적 이상정치, 즉 왕도 정치를 펼치기 위해 여러 가지 과감한 개혁들을 시도했는데요. 그가 시도한 개혁들을 정리해보자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이에요. 먼저 첫 번째, 그는 현량과를 실시했습니다. 현량과는 학문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해서 간단한 시험을 통해 등용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살림이 천거되어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죠. 둘째, 그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소격서라는 기관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신의 미훈 삭제가 있는데요. 아까 중종 반정에서 공을 세운 자들이 반정 공신으로 임명되어 좋은 대우를 받았다 했잖아요. 조광조는 반정 공신 중 일부 부당하게 공신이 된 자들의 거짓 고문, 즉 위훈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마지막 주장이 공신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훈구 일파에게는 큰 반발을 사게 되었던 것이죠. 중종은 조광조를 매우 총애했지만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훈구 세력이 조광조와 살림 일파를 죽여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하자 중종도 결국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때 살림 세력들이 다시 대거 숙청당하게 되는데 이를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을서사화는 이전까지의 사화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국왕 외척 가문들 간 다툼이 메인인데 그러던 와중에 일부 함께 화를 입었던 살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중종에게는 몇 명의 비가 있었는데요.
중종과 장경왕후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12대왕 인종이 됩니다. 그리고 중종과 문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이는 바로 13대왕 명종이 되는데요. 장경왕후와 그 가족들, 즉 인종의 외척 세력은 문정왕후와 그 가족들, 즉 명종의 외척 세력과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이때 두 가문 다 성씨가 윤씨였어서 구별짓기 위해서 인종의 외척을 대윤, 그리고 명종의 외척을 소윤이라고 부릅니다. 인종이 왕위에 오르고 대윤 일파는 살림 정치를 복구하기 위해서 살림들을 등용하였지만 인종이 건강 악화로 재위 9개월 만에 사망하자 이복 동생 명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명종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령청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윤 일파는 인종의 배후에 있던 대윤 일파를 모두 숙청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대윤 일파가 이전에 등용했던 이 살인들도 일부 같이 화를 입었으니 이를 을사사화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차례의 사화를 겪은 살인 세력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뿌리가 뽑혔을까요? 원래 작디 작은 새순도 몇 날 며칠 비바람을 맞으며 큰 밤으로 자라는 법이거든요. 살림은 사화로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장기간 정계에 진출해 있으면서 세력을 점차 키워나갔고 결국 선조대에 이르면 훈구를 몰아내고 정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살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서원과 향약입니다. 먼저 서원은 쉽게 얘기해서 짬뽕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모습을 짬뽕이다 라고 하잖아요. 서원은 여러 가지 기능이 혼합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중종 때 주세붕이 설립한 백운동 서원으로 시작된 이 서원의 핵심 기능은 먼저 덕망 높은 유학자들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선대 유학자들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원에서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왕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을 세웠는데 여기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유학자를 양성해도 좋겠죠? 그래서 서원은 지방 양반의 자제들을 불러 모아서 유학을 공부를 시키는 사설 중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서원마다 모시는 유학자가 다르고 또 학문 연구 스타일도 다르겠죠? 또 오늘날 그 대학이 그렇듯이 같은 서원을 나온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 같은 서원을 나왔다는 건 그만큼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학연 지연이 형성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서원을 중심으로 특정 학자를 계승하려는 학파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같은 서원을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뭉치면서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쌤이 짬뽕에 비유한 것이죠. 향약은 향촌 귀약의 줄임말입니다. 살림은 예로부터 내려오던 상부상조, 즉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자 뭐 이런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에 성리학적인 유교 윤리를 더해서 향약을 만들어 전파하고자 했었죠. 이러한 향약은 역시나 중국이 원조로 조광조는 중국의 여씨 향약을 그대로 향촌에 적용하려고자 했지만 기묘사화 때 조광조가 죽게 되면서 이때는 향약 전파 시도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후 향약은 이이와 이황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변형되면서 향촌 사회에 널리 자리 잡게 되었어요. 향약을 통해 살림은 지방민을 성리학적 유교 윤리에 맞춰서 교화하고 통제할 수 있었고 이는 살림이 향촌 사회를 장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성장해서 정계를 장악한 살림, 그들에겐 이제 해피해피한 정치 생활만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살인 세력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해 붕당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붕당이란 무엇일까요? 특이하게도 벗 붕자에 무리 당자를 쓰게 되는데요. 벗, 즉 친구들이 무리를 이룬다. 특정한 학문, 지역, 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는 양반들이 모여 만든 정치 집단을 붕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정당이라는 단어와는 그 유래가 다른데요. 정당은 말 그대로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무리만을 가리킨다면 붕당은 앞서 본 것처럼 서원 등을 바탕으로 비슷한 학연, 지연 등을 공유하는 이들이 그런 유대감을 바탕으로 무리를 이룬 것이 시초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상 오늘날의 정당과 큰 차이가 없게 되기는 했죠. 서원, 향약 등을 통해 정계를 장악한 살림 세력은 이조전랑이란 관직을 놓고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조전랑에서 이조는 우리가 앞서 조선의 중앙관제에서 봤었던 6조 중에 하나인 이조를 의미하고 이조전랑은 이조의 관직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조전랑직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컸는데요. 이조전랑은 3사의 청요직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3사는 앞서 이야기했듯 관리들을 비판하고 감찰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정치적 중요도가 매우 높았는데 그 3사의 간원을 추천하는 자리라니 더더욱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심지어 이조 전랑은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조 전랑직을 잘만 이용한다면 내가 원하는 인사를 3사에 꽂아넣고 시간이 지나 내가 은퇴할 때가 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후임자로 꽂아넣고 갈 수 있는 것이었죠. 당연히 모든 관리들이 이 자리를 찾는데요. 이조 전랑직을 놓고 크게 대립한 사람이 둘이 있으니 바로 김효원과 심의겸입니다. 김효원은 이조 전랑직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심의겸이 반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 이조 전랑직에 청거되었는데 이번에는 김효원이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죠. 이렇게 이조 전랑직을 놓고 대립하던 두 세력을 중심으로 사림들이 갈라져서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 분당의 시초였던 것입니다. 김효원은 한성에서 동쪽인 건천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김효원을 따르던 이들을 우리는 동인이라 부르게 되고요. 심의겸은 한성에서 서쪽인 정릉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심의겸을 따르는 이들을 우리는 서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심의겸, 서인 둘 다 이렇게 시옷이 들어가니까 함께 묶어서 기억해두면 좋겠죠. 이후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다가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 분당이 한꺼번에 활동했다라기보다는 시시각각 전개를 주도하는 분당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광해군 때에는 북인이 주도를 하다가 인조 때 가게 되면 서인이 전국을 이끌고 간간히 남인이 치고 들어오는 등 전국을 주도하는 분당이 계속 바뀝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사림이 분화해서 분당을 형성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2학기 범위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인과 서인 세력 각각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분들이 적혀 있네요. 바로 퇴계이황과 율곡이이입니다. 한번 두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두 분 다 우리가 지폐에서 많이 봤던 인물들이죠. 퇴계이황은 1,000원, 율곡이이는 5,000원짜리 지폐에서 뵙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인물들은 이름도 비슷하고 살던 시대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좀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 참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들이라서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구분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준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퇴계이황은 동인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이황, 조식 등의 제자를 중심으로 동인이 형성되었죠. 이이는 성운과 함께 서인 세력이 따르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이가 의도적으로 분당을 형성했다라기보단 초반에 동인이 우세해서 서인이 약간 궁지에 몰리자 좀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서인 쪽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이이와 이황 모두 국왕이 왕도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왕에게 성리학적 덕목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황은 성학십도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10개의 글과 그림을 통해 어린 국왕이라 할지라도 쉽게 성인의 학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책이었습니다. 이이의 성학지교는 국왕과 사대부의 학문이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고 국왕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양해서 훌륭한 신하를 가려뽑아 함께 정치를 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의 진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들 긴장되고 힘들 텐데 마지막까지 힘내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